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60대 마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마처 세대분들 노후 대비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덥죠.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네.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또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아, 예. 근데 네. 올해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래요? 예. 앞으로 계속 더워질 테니까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 말이 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네요. 예. 네, 오늘 뭐 경주가 37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지치지 마시고. 그런데 또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얘기로 네. 저희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마처 세대 이게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라는데 네. 너무 슬픈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가족 구성원이나 인구 구조가 그렇게 네. 돼가고 있잖아요. 저희 그러게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하시더라도 형제가 뭐 한 최소한 4분 5분. 그때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외동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깜짝 놀라는 혼자세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네. 요즘은 이제 형제가 4분 5분 계신 분 그럼 깜짝 놀랄 정도니까 3명 정도도 많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게요. 이제 1대1 부양 혹은 1대2 부양. 그러니까 외동아들 외동딸 이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양가 부모님 4분을 모시려면 네. 1대2로 모셔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자녀에 대해서 이제 부양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그러게요. 거죠. 네.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희가 이제 뭐 아주 관심이 많은 네.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연금을 받는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시골에서 이제 그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네. 누구야? 그 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나 그것 좀 신청해다오. 요렇게. 예. 이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들도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뭐 다들 관심 많으신데. 저는 저도 이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예. 사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보면 그 대부분이 부동산 네,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산이.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가장 비싼 자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몰두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게 집 한 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후 준비는 못했다.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집 한 채로 굉장히 쏠쏠하게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제도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 그런 게 궁금해요. 정말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 네. 특히나 이제 집 한 채 뭐 요즘에는 뭐 똘똘한 한 채다 뭐 그런 얘기도 쓰는데 네. 외국도 이렇게 정말 그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집착이 있나요? 글쎄요. 그 집착 이게 임대라든가 주거가 안정된다고 한다면 굳이 내 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죠. 네네. 근데 뭐 이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른데 뭐 어느 나라는 지어진 집이 안 팔려서 문제다, 빈집이 늘어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택 수요는 꾸준하게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짓고 공급을 하는 거겠죠. 네네. 우리나라도 사실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 것이다. 뭐 소멸하는 지방도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지역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드시 뭐 집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할 수만은 없고요. 네네. 사시는 곳에 따라서 집값의 방향도 또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이 주택연금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집 한 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다른 자산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이 집을 활용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냥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이 생활비를 쓰는 거.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살 집이 살 곳이 없어지니까 뭐 전세 월세도 갈 수 있지만 주거가 좀 불안할 수 있으니 그게 네.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은행에 가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생활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한 3억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필요한데 쓸데없이 3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100만 원씩 꺼내 쓰자니 이거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3억 원을 다 꺼내 쓰게 되고 혹은 만기가 지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상환 은행에서는 갚으라고 할 것이고 그 돈을 다 못 갚게 되면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그렇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연금인데 마찬가지로 대출이기는 하지만 목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소액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예.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그럼 이번 달에 100만 원 받은 그 원금 네. 그리고 다음 달에 100만 원 받은 이 원금 2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네. 그 이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하게끔 되는 뭐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상환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직접 갚지는 않고 네.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차근차근히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연금이 들어갈 뿐 사실상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빌리는 그런 대출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장점은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부의 뭐 그 주택의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가 모두 살아 있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연금액이 뭐 계속 지급된다. 우리가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받고 계시다가 사망하면 조금 감액돼서 뭐 유족연금이 지급되잖아요. 이런 건 네네. 그거 없이 그냥 뭐 두 분이 계셔도 한 분이 계셔도 똑같은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거고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가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 네네. 이 이제껏 받아가신 연금 플러스 여기에 쌓인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집값은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정산해서 차액은 자녀들한테 뭐 상속을 해주거나 만약에 연금을 더 받아가셨으면 그래도 뭐 문제 없이 그걸로 끝나는 그런 네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부인데 네. 주택이 이제 남편 소유로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해도 아내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남편분의 명의의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네. 명의가 아내분에게 100% 이전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출까지도 승계하는 구조거든요. 만약에 명의가 이제 아내분한테 있는데 남편분이 먼저 사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그 반대의 경우 남편이 이 주택 명의를 갖고 있고 이분이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주택 명의가 반드시 100% 아내에게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속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만약에 이게 일부가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거나 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자녀도 그 일정 부분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분이 만약에 쪼개지게 된다면 네. 그때는 이제 주택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주택연금 가입하려면은 일정 조건이 있을 텐데 네. 어떤 조건들인가요? 일단 뭐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네. 종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부 나이 중에 어쨌든 이 나이가 최소한 55세 이상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소장님은 아직 멀었잖아요. 네. 근데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금방 네. 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국적도 부부 중에 한 명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네. 중요한 게 이제 이 주택의 가격인데 네.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12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주택 공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택 네.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지 가입이 가능하고 원래는 네. 이제 1주택도 가능했는데 네. 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 각각의 요건에 맞춰가지고 가격 네. 요건만 맞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동산 시세가 예. 뭐 15억, 16억 정도 된다. 네. 근데 공시가를 12억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주택 공시 가격은 12억 이하면 네.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네. 이게 만약에 뭐 그 아파트가 여러 채다, 주택이 네. 여러 채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능한 겁니까? 원래는 안 됐었는데 이게 가능하도록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네.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있고 부모님이 뭐 시골에 살던 집을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상속받아가지고 네네. 물려받아서 나는 2주택자가 됐는데 시골집 잘 안 팔려요.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일단 1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네. 2주택인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해도 됩니다. 초과해도 되는데 네. 일단 그렇게 된다면은 가입을 했을 때 나머지 한 개의 주택은 처분을 하셔야 돼요. 3년 이내. 3년 이내. 네, 반드시 처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3년 이내에 못 팔았다 혹은 안 팔았다 그러면 그 시간부로 이제 주택연금 종료가 되고 여지껏 받았던 연금과 플러스 이자를 다 상환을 하셔야 상환해야 돼요. 되고.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군요. 처분을 하셔야 되고 네네. 3주택 이상 혹은 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공시가를 전부 다 합쳤을 때 12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집
그러니까 5억짜리, 3억짜리, 2억짜리 주택이 있다. 그런데 네. 나는 3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면은 그 3억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그 거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뭐 그냥 밖에 예. 그냥 월세로 살면서 근데 내 명의로 주택은 뭐 세 채 있다. 아,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요 3억짜리 집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한 다음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월세, 전월세로 이제 뭐 임대를 임차인으로서 산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뭐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주택에 안 살아도 되고요. 네. 혹은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아우. 네. 그럼 너무 네.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설정을 너무 해놓은 멀리 게 갔네요. 있거든요. 예. 네.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도 나오고 또 이제 자녀가 부양을 하겠다. 이제 네. 자녀가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뭐 건강은 뭐 편찮으시거나 이러진 않으시더라도 그냥 저희가 모시고 살래요. 이런 이제 자녀 부양. 그래서 자녀 집에 사는 경우 그런 경우 가능하다. 예,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요번에 7월부터 바뀐 게 뭐냐면 네. 노인복지주택, 흔히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네. 거기에 가서 살 때도 그 집을 비워둘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유리해지고 선택지가 넓어진 게 요즘에는 이제 노인복지주택이 점점 활성화되는 추세예요. 네. 규제도 완화되고 있고 네. 그런데 보면 그냥 단순히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은 들어가서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식사를 제공해주면서 그에 대한 비용까지 추가로 받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보통 한 달에 월세 플러스 관리비 식대 포함해가지고 한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죠. 아, 그럼요. 그런데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거기에 살게 됐을 때 이 집이 비워지잖아요. 네. 이 집은 또 월세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증금 없는 월세로 해가지고 주게 된다면 주택연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 그 돈으로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관리비와 월세를 충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월세를 받기도 하고 거기서 주택연금도 받고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집안일 네. 하는 것도 좀 힘들고 노인복지주택 들어가가지고 좀 그런 가사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네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주택연금이라는 게 그 이제 집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담보 취득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게 저당권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주택의 소유권을 행정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예, 주택금융공사 이제 연금을 지급해주는 그 주관 기관인데 네. 여기에다가 행정적으로만 그 소유권을 임시로 이전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근저당권에 비해서 저는 신탁형을 추천을 드리는데 네. 일단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배우자에게 100%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자녀들이 상속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을 해가지고 소유권이 쪼개지는 경우엔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었다고 하는데 신탁 방식은 이 소유권을 아예 주택금융공사에다가 행정적으로나마 넘겨놓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맡겨놓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이거 저희 상속해 주세요. 이게 안 돼요. 손댈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모님, 이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는 누구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거 괜찮은데요. 그러면 네. 저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네. 세대 분들은 이 신탁 방식으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네. 근저당권, 저당권 방식과 신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신탁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이제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집값보다 이 연금의 총액이 더 큰 경우에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만약에 또 궁금하더라고요. 집값이 내가 3억 원일 때 가입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집값이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내가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거나 그러게요. 아니면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연금을 아주 많이 받으셔서 그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돈을 뭐 더 내라거나 연금이 끊기거나 이러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보증 비용이나 가입비 같은 걸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요구 없이 이게 주택연금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네. 집값이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연금은 그렇군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예. 아까는 이제 뭐 부부 중에 한 분이 사망했을 때의 경우였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국가로 넘어가는 건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익을 이게 여지껏 받아가셨던 연금액 그 대출 상환을 이제 정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산을 할 때도 나라가 그냥 임의로 팔아가지고 나머지 돈 여기 있어요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사실 어떻게 알아요? 헐값에 팔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주택금융공사가 팔아가지고 차익을 정산해 드릴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분하냐면 그건 뭐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는 게 아니라 경공매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경공매로 내놓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상식 수준에서 일반적인 시세보다도 낮게 평가가 되잖아요. 뭐 5억짜리 집도 감정평가액은 뭐 4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값을 못 받고 팔 수도 있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자녀들이 그 집을 가지고 가서 직접 팔아가지고 차익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의 주택연금을 가입하셨는데 부모님이 뭐 2억 원 정도 연금을 받아가셨다. 그럼 그 3억 원짜리 집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처분한 다음에 2억 원 정도를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집이라는 게 뭐 오늘 받아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간을 주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서 갚아야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근데 그 시간도 한 번은 이제 연장이 돼요. 그래서 최대 1년? 예, 1년 이내에만 처분하셔서 뭐 차액을 상환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은 오를 것 같은데 여기가 개발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처분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갖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이제 그 일시 뭐 이렇게 상환을 해도 그렇죠. 자녀들이 뭐 그 집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아서 대환해서 갚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 갚고 그 집을 오롯이 그냥 자녀 소유로 상속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가 없다면 이제 이 상환하고 끝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산이 있어도 내가 사망했을 때 나는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가족이 혼자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이 유산은 누가 가져가지? 라고 한다면 그거 궁금했어요. 예, 결국은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국가로? 예,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했는데 그 누구도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법정 상속에는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종국에는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요즘은 좀 많겠네요. 미래에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형제도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려받을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집 없고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께 이렇게 그 집이 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짧게나마 좀 해보네요. 그러네요. 어차피 근데 세금으로 들어간다,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라 돈,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복지를 늘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만일 이제 부모님 집이 5억 원인데 부모님이 이미 받은 연금이 5억 원 훌쩍 넘고 집도 더 오를 것 같지 않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낫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집이 더 오르겠다 하면 이제 상속받는 게 낫고 상황에 따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차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이 훨씬 많아. 혹은 이제 거의 다 달았고 이 집값도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냥 주택금융공사에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신탁 방식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을 갖고 있을 뿐이고 또 저당권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주택은 누군가는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그에 대한 상속세와 취득세는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야 사실은 5억짜리 집인데 5억 연금을 다 받아가셨으면 이거는 재산 가치가 제로니까 상속세 부담은 없을 텐데요.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 집을 취득하면서 발생할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저당권 방식이든 아니면 신탁 방식이든 일단 한 번은 상속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당권이든 아니 근저당이든 신탁이든 신탁도 이렇게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한 번은 법정 상속인이 일단 소유권이 붕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취득할 때 취득세는 부담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잘 참고 되셨으리라. 띵동댕, 띵동댕동.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짝 퀴즈. 자, 오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반짝 퀴즈는 최근에 이렇게 출연하신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직접 내주고 계시거든요. 김현우 소장님께서 오늘 직접 반짝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내용은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 누구든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집값이 오르면
내가 받고 있던 연금도 더 받을 수 있다. 내 연금액도 올라간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집값이 오르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꿀팁, 알짜 정보 전수해 주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 필요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그리고 전화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그 반짝 퀴즈 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그걸 좀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퀴즈로 드렸는데 그래서 좀 헷갈리신지 조금 지금 답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내주시겠어요? 네. 네.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집값이 오르면 내 연금도 올라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네. 언뜻 생각하면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걸 보면 네, 그게 힌트입니다. 6545번님이 정답이 이거고요. 네. 마처 세대의 애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택연금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셨고요. 85450번님도 정답 이거고요. 주택연금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증이 해소됐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최고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고 또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주택연금 가입할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네. 이거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혹시 집값 오르면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까? 이게 사실상 나만 쓰고 그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값이 가장 비쌀 때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한창 올랐을 때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제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가 막 늘어났다가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3억에 가입했는데 내 집이 4억이 됐네. 네. 이거 취소하고 다시 가입해야지 이런 분들도 종종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입자가 확 늘어나고 다시 올라갈 때 취소하는 분들도 덜어 계세요.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내가 받는 연금액을 생각한다면 집값이 제일 비쌀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고 네.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미래에 이제 집값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치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쌀 때 가입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자녀들이 가져가는 몫이 좀 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집값이 제일 비쌀 때 가입했다 그러면 자녀들의 몫은 줄어들지만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내가 쓰고 가는 게 많다. 네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떤 것에 더 무게 이 비중을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나는 오를 때 가져갈 거야. 저도요. 나 자식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전화 한 통이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소장님 핸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는 신정동 사는 아이녀 할머니인데요. 아이니 할머님. 네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니 할머니. 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너무 젊으시네요. 네, 할머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는요. 네. 우리 아저씨도 70 넘었고 저도 70 넘어서 네. 22년도부터 이제 연금 가입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대출이 좀 많아가지고 그 갚기가 원금 상황이랑 하라고 그래서 이제 벅차가지고 예. 네.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대출이 그때 한 1억 8천 정도인데 이제 가입비 내고 그거 뭐지? 그거 내고 하니까 네네. 대출이 막 한 1억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받는 거는 한 달에 173만 원 받아요. 네. 근데 막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앱 깔아주고 들어가서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하. 이제 그 이자가 엄청 복리 계산해서 그런지 엄청 많이씩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자가 점점 더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매달 이렇게 계산한 걸 보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처분을 하고 정산이 되니까 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예. 점점 늘어나니까 걱정은 되시죠. 근데 너무 많이 막 나가서. 네네. 지금 아이니 할머님이 가입하신 상황을 보니까 주택연금을 처음 가입하실 때 그 주택에 대출이 일부 있었고 그걸 원래 갚고 가입해야 되는데 주택연금에서 대신 갚아줄 테니 다만 이제 그만큼 갚아주는 대신 연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주택연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연금을 그냥 신청하셨으면은 그 불어나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님처럼 목돈을 먼저 갖고 있던 이제 대출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택연금에 넘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처음에 목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처럼 복리로 굉장히 빨리 불어나요.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 대출이 끼어 있으면 가입도 가능하시지만 이 대출을 다른 방법으로 없애시거나 아니면 일부 인출 같은 제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목돈을 꺼내 쓰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다,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긴 할 텐데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게 그 수밖에 없네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셨.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실 거잖아요. 아이니가 결혼하고 증손주 볼 때까지. 그렇게 오래 살면 안 되죠. 건강하시게 사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그때 주택을 물려준다. 그때까지 무주택자로 이 자녀나 손주나 증손주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자제분들은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사실은 자녀들한테 가장 큰 보탬입니다. 그러면은 이자는 은행마다 다 받은 은행마다 이자가 같나요? 은행을 어디에 선택하시든지 간에 요건 이제 정해진 이자가 있어서 어디 은행을 선택하시는 이자는 똑같습니다. 네네. 자, 아이니 할머님. 너무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어머님 먼저 걱정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세요. 기존에 이제 그 대출이 좀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연금을 받으셨는데 이자가 말씀하셨듯이 좀 복리로 붙는 그런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잘 좀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주택연금을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가급적이면은 대출이 껴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5억짜리 집이 있는데 5천만 원 대출이 있다. 원래는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을 하게 되면 5억짜리 집을 4억 5천에 맞춰가지고 대출이 5천만 원 있으니까 연금은 4억 5천 정도에 해당하는 연금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은 어떻게 하냐?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받지 않은 연금으로 5천만 원이 쌓여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다 보니 처음에 이렇게 목돈을 인출하거나 대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속도로 이자가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리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예적금 같은 경우는 복리로 붙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리로 붙는다는 게 사실 눈덩이거든요. 구르면 구를수록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더 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에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7732번님. 연결돼 있는 건가요? 전화 연결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실지요? 네, 여기 방화동의 이경례입니다. 네, 방화동의 이 여사님. 네네. 자, 어떤 내용이시죠?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집에만 살고 있는데 아파트 대출이 좀 돼 있어요. 대출이 한 8천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도 연금 주택에 들을 수 있나 싶어서. 신청이 할 수 있는지. 방금
조금 전에 이제 통화하셨던 아이니 할머님과 그런 같은 상황이 케이스. 있네요. 예, 아이니 네네. 할머님께서는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예, 주택 예. 대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는 한도가 다 70대 넘었고 저는 60대 후반이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네. 그 주택에서 얼마까지 상환이 가능한지가 갈리게 되는데 이게 주택 가격도 네. 또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네. 가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갚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뿐더러 그렇게 네. 8천만 원 갚은 돈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복리로 불어나요,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 돼서 가급적이면은 그 대출을 지금 당장에 갚으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8천만 원 정도 좀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똑같은 연금액을 받더라도 저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네네. 조금 그러니까 거기 이 집에서 이사를 한번 가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그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 예를 들어 지금 집값이 5억 8천인데 8천이 대출이다. 라고 한다면 네. 그 집을 파시고 5억짜리 집으로 들어가시면 어차피 연금액이 나오는 건 5억 8천짜리 집에서 대출 8천 빼고 연금 받으시는 거나 네네. 아니면 5억짜리 네. 집으로 이사 가셔서 연금 받으시는 거나 연금액은 똑같거든요. 네. 예, 예. 불편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사를 가셔서 대출을 아예 없애서 상환을 하시고 연금을 네.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더 유리하다고요? 예. 네. 일단 가입은 하실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가입은 하실 수 있어요. 네. 아. 네. 판단을 좀 지금 네. 예, 계속 이게 달달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원금하고 그것도 부담되시죠. 대출 이자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갚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가서 없애고, 대출금이 없애고.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네, 그 고맙습니다. 통화하셨던 우리 신정동의 그 아이니 할머님도 그 복리로 이자가 계속 붙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 점들이 있으니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끊으셨네요. 네. 방화동에. 가까운 곳에 사시네요. 방화동이면 네, 여기 다리 하나 이호사님. 건너면 되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조금씩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로 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가입한다면은 얼마나 이자가 붙는지 이런 점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네네. 실제로 가입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자, 뭐 오늘 아까 퀴즈를 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그거고 우리끼리 이제 이거는 얘기인데 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올랐어요. 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래요? 안정성이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값이 떨어져도 그대로고, 그대로고. 올라도 그대로고, 어떻게 돼도 그대로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지금 가입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시겠죠. 네,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나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그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이렇게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모의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부부가 뭐 배우자가 있냐, 배우자 나이는 얼마냐, 뭐 이게 시세는 얼마냐, 그걸 다 입력하다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네네. 머릿속에 딱 잣대를 하나 딱 드리자면 네. 60세에 신청했을 때 주택 가격 1억당 약 2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집값이 5억이야 그러면은 20만 원 곱하기 5 해가지고 10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은 평생 받겠구나. 그래요. 똑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70세에 신청하면 1억당 3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죠.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종신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네. 그대로 그 금액이 고정되는 거. 근데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그냥 꾸준하게 요 금액 받을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나는 처음에 초기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해. 네네. 애들이 아직 아직 독립도 안 하고 해가지고 생활비도 많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많이 받다가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좀 줄어드는 방식. 네네. 또 거꾸로 지금 생활비로는 충분한데 나중에 물가 오르면 이거 좀 부담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점차 이제 체증형으로 늘어나는 방식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일단 종신형 기준으로 60세는 1억당 20원, 20만 원. 네. 70세는 1억당 30만 원. 요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그 우리가 시중에 금리나 이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통상 이자가 어느 정도 이율을 받게 됩니까? 요게 뭐 CD 금리, 코피스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여기에 보증 비용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그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이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 혹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점들도 좀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주택연금 가입해서 월에 받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그런 팁을 우리 소장님께서. 이건 사실 가입할 때 거기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긴 한데 집값이 저렴할 경우 우대형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공시 가격 기준 2억 원 미만이면서 1주택자일 때 그리고 네. 기초연금 대상자일 때는 연금액을 최대 20% 정도까지는 더 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신청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그냥 신청 안 해서 안 돼요 이러고 넘어가는 건 아니라서 네네. 신청할 때 이런 거 잘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이라도 연금 더 받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군요. 자, 실제 사연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저는 주택연금 가입을 두고 고민인데 부동산이 계속 올라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는 집이 현재 8억 원인데 조금 더 오른 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입 후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뭐 나눴던 말씀 얘기 나온 거. 중에 네. 좀 중복이 되네요. 네. 그런데 그걸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활비가 당장 급하다. 그러면 조금 더 집값이 올랐을 때 많이 받으려고 그걸 버티는 것보다는 네네. 당장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그는 집값이 아까 1억 원당 60세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당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70세에 신청했을 때는 1억 원당 30만 원 30만 정도라고 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 한 1년 지나갈수록 1억 정도 만 원 정도 더 받는 겁니다. 1억당. 근데 집값이 진짜 몇 억씩 막 뛰지 않고서야 연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연금 제도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매년 계산을 해가지고 공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매번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계산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라는 건 계속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집값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는 네. 거고 또 금리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택연금이 처음에 제도가 나왔을 때는 1억당 약 27만 원, 28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근데 수명이 그때보다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것도 낮춰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라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지만 네. 이 주택금융공사의 연금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네. 당장에 내가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 부동산 시장 보니까 저 우리 집값이 네. 점점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해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거 해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지를 하시게 되면 여지껏 받았던 연금액 네. 이거 거기에 붙은 이자 다 이제 토해내셔야 됩니다. 받았던 거 토해내셔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 있어요. 6억에 가입을 했는데 한 3, 4년 받다 보니까 이 집이 7억이 되고 8억이 됐네. 네네. 그럼 해지하고 연금을 받으면 이 집으로 다시 가입하면 연금액 더 나오는 거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막고자. 왜냐하면 집값 오를 때마다 새로 가입하고 네네네. 떨어지면 가만히 있고 그렇죠. 또 오르면 또 혼란스럽죠. 가입.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 집으로는 3년 동안은 가입을 못 합니다. 3년 동안? 예, 3년 동안은 묶이게 되는군요. 예, 똑같은 집으로는 가입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럼 3년 후에 집값이 더 올랐을 때 가입하면 되지 할 수 있지만 3년 후에 집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건 그렇게 해서 제한이 되고 네. 또 가입할 때 가입 비용이라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네. 가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집값의 1.5%. 집값의 1.5%. 예,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돈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연금을 받은 것처럼 대출금에 쌓이게 되는데 네네. 뭐 10억 원짜리 집이다라고 한다면은 1.5%면 네네. 벌써 1,500만 원이나 1,500만 되네요. 원이죠. 예, 그러니까 꽤 되네요. 꽤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그 해지하시는 건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5%면 상당합니다. 예. 네네. 이게 불확실성 또 변동성이라는 거에 있는 있기 거기 때문에. 때문에 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자, 1373번님이요.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그러셨습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되는 곳에서도 가입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도 꾸준하게 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재건축 재개발 들어갈 아파트는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3억에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됐어요. 그대로 그런다고 똑같이? 하더라도 3억으로 쭉 지급이 되고 네.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나니까 집값이 6억이 됐네라고 한다면 이걸 재가입을 하거나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손해는 감수를 해야 네네. 되겠죠. 아니면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담보물건을 조정해가지고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는 이 집에서 나오고 다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일 때는 은행에서 이주비 대출이라고 해서 그 네. 집을 담보로 일정 부분 대출을 해줘요. 그래요? 근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 집을 근저당을 은행이 주택금융공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금이 필요할 때 조금 묶일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그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많이들 되시나 봐요. 그러게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말이죠. 네네. 은평구 코나님이 신탁 중인 경우에도 입원하거나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월세 줄 수 있나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당권 방식은 월세를 줄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무보증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무보증으로? 예, 이건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증금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 예, 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네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60대 후반인데 은퇴 후에 10년 동안 별다른 소득 없이 모아둔 현금을 조금씩 빼먹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지금대로라면 모아둔 현금 조만간 바닥날 게 뻔해서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저와 아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고민 중인데 그런데 이렇게 받은 연금의 부채 상환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결국 언젠가는 수령한 연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자식들에게는 부담만 안기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네. 앞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집값과 받은 연금과 이자를 따져가지고 처분하고 남으면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그렇죠. 거고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근데 그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인데 이거라도 좀 물려줘야지. 아까 아이니 할머님도 그래도 좀 뭔가 물려주고 싶은데 하시는데 이제는 수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내 집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요. 10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 돌아가시면 자녀들 나이가 거의 70이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내가 활용을 한다. 이게 사실 정리가 깔끔하게 되네요. 의미 없습니다. 내가 쓰고 그냥 자녀들한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아이고 우리 현우 집 한 채 줘야지.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돼? 저 칠순잔치합니다. 야 이거 의미 없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식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잘 챙기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 오늘 김현우 소장님과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을 발표해야 되겠죠. 반짝 퀴즈 정답은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오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직접 개별 연락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당첨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 문자를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가지고 도움이 됐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앞으로 또 김현우 소장 모시고 또 꼼꼼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그 화재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데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 모시고요. 내일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